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조교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주 세계과학에서 제작한 강체의 공간운동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구르는 쇠구슬이 반지름 R인 수직 원궤도를 깔끔하게 돌 수 있는 높이 H를 결정한 후 이론치와 비교하고 또 빗면의 임의의 두 지점을 굴러가는 데 걸리는 시간 델타 T를 측정해서 이론치와 비교해 볼 거예요. 우선 실험 장치들을 살펴볼까요? 스탠드와 트랙 지지 클램프, 포토 게이트 타이머와 디귿자 게이트 센서 2개, 센서 지지봉 2개, 트랙 본체와 구슬을 받기 위한 상자입니다. 여러분은 구슬을 손으로 받거나 아니면 적당한 대체품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1m 자와 쇠구슬, 각도기입니다. 실험 장비 부품들이 꽤 많네요. 우선 스탠드에 트랙 지지 클램프를 끼운 후 적당한 높이에서 클램프 고정 나사를 조여서 고정합니다. 높이는 나중에 조절하면 되니까 우선 적당한 위치에 살짝 고정해주세요. 트랙의 끝에는 지지봉이 직각으로 돌출되어 있는데요. 이 지지봉을 트랙 지지 클램프의 구멍에 끼웁니다. 그리고 트랙이 바닥에 닿는 부분이 평평하게 유지되게끔 높이를 조절한 후 지지봉 고정 나사를 돌려서 지지봉을 고정합니다. 트랙의 각도를 측정해야 하는데요. 책이나 상자같이 평평한 물체를 놓고 트랙의 각도를 측정한 후 기록합니다. 타이머 센서를 게이트 센서 지지봉에 고정해야 하는데요. 게이트 센서에 붙어있는 고정나사 클립의 구멍에 지지봉을 관통시켜야 합니다. 적당한 높이에서 고정나사를 돌려 고정합니다. 디귿자 모양의 게이트 센서는 적외선 LED와 광센서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그 사이를 지나는 물체가 빛을 가리면 인식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두 번째 센서를 지지봉에 끼우면 되는데요. 두 센서의 높이가 서로 다르게끔 해야 합니다. 디귿자 센서가 트랙 사이를 지나게끔 각각 설치합니다. 디귿자 게이트 센서 사이의 직선이 트랙과 직교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디귿자 게이트 센서를 약간 비틀어서 센서 사이의 빛의 경로가 트랙과 직교하게끔 한 후 고정 나사를 돌려 고정합니다. 높이 차이가 적당히 나서 센서와 센서 사이 거리가 2뼘 정도 충분히 확보되게끔 합니다. 이때 적외선 LED 램프가 트랙 아래의 틈에 바싹 붙도록 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디귿자 게이트 센서와 포토 게이트 타이머 본체를 연결해야 하는데요. 디귿자 게이트 센서 옆에는 전화선 케이블 커넥터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이 포트에 커넥터를 연결하면 되는 것이죠. 위쪽에 있는 게이트 센서에 전화선 케이블 커넥터를 연결하고 타이머 본체의 1번에 폼 플러그 잭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게이트 센서에도 전화선 케이블 커넥터를 연결하고 타이머 본체의 2번에 폼 플러그 잭을 연결합니다. 타이머 본체에 전원을 연결하고 장치를 켜볼까요? 디스플레이가 켜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포토 게이트 타이머가 두 게이트 센서를 지나는 시간을 측정하게끔 세팅을 해야 하는데요. 타이머 본체에 보면 타임 칸의 아래쪽 줄에 투 게이트 옵션이 있습니다. 초록색 메주얼먼트 버튼을 눌러서 타임을 선택하고 파란색 모드 버튼을 몇 번 눌러서 투 게이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노란색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느낌표가 뜨는데요. 이 상태가 두 개의 디귿자 게이트 센서 사이에 물체가 지나갈 때의 시간을 측정할 준비가 완료된 것이죠. 우선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까요? 위쪽 센서와 아래쪽 센서를 손가락으로 한 번씩 훑어주면 손가락이 두 센서 사이를 훑고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 작동하고 있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노란색 스타트 버튼을 다시 눌러서 느낌표를 뜨게 한 후 한 번 더 훑어봅니다. 시간이 잘 측정되고 있네요. 만약 제대로 시간이 측정되지 않는다면 디귿자 게이트 센서의 LED의 위치가 잘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트랙 레일 사이로 적외선 LED가 보이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야 트랙 레일의 틈을 통해서 적외선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타이머 본체의 스타트 버튼을 누른 후에는 LED의 빛이 가려질 때 붉은색 램프가 켜지는데요. 트랙의 두 레일 사이에 LED가 위치할 수 있게끔 잘 밀고 당겨서 정렬합니다. 바깥쪽 레일을 지날 때 램프에 불이 들어왔다가 틈을 지나면 꺼지고 안쪽 레일을 지날 때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다시 바깥쪽으로 밀어서 램프의 불이 꺼지게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두 개의 레일 틈 사이에 LED가 위치한 것이죠.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 구슬이 지나갈 때 게이트 센서에 불이 들어오면서 두 게이트 센서를 지나가는 시간이 측정이 됩니다. 아이고, 본체의 스타트 버튼을 안 눌렀네요. 본체의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실험해야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면서 시간 측정이 됩니다. 게이트 센서의 위치도 잘 잡았으니 구슬을 트랙 위에 올리고 위쪽에 있는 게이트 센서에 지날 때의 구슬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질량 중심까지의 높이를 측정하면 되겠네요. 단, 구슬이 지나갈 때 빛을 가리는 순간부터 시간 측정이 시작되므로 구슬의 오른쪽이 LED 센서를 살짝 가리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측정한 높이가 HB가 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같은 요령으로 아래쪽에 있는 게이트 센서를 지날 때의 구슬의 높이 HC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트랙의 최저점에 구슬을 올려놓고 구슬의 질량 중심까지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이 지점이 높이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측정한 HB와 HC에서 이 기준 높이를 빼야만 실제 높이 차이가 됩니다. 우리 실험 매뉴얼에서는 빗면을 따라 HB와 HC 사이의 거리 SBC도 직접 측정해서 높이차 HBC와 빗면거리 SBC를 이용해 트랙의 기울기 세타를 역사인 함수로 구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트랙의 기울기를 각도기로 측정하므로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측정은 다 해두세요. 그리고 굴러내려오는 구슬을 받을 상자를 트랙 끝에 위치시킵니다. 상자가 없으면 다른 조언이 손으로 받아줘도 돼요. 그리고 구슬을 트랙의 최고점에 위치시킨 후 구슬이 최저점에 있을 때의 질량 중심과 최고점에 있을 때의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 거리의 절반이 구슬이 트랙을 회전하는 회전 반지름 라지 R이 되는 것이죠. 구슬의 반지름 스몰 r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가 주어지는 실험실에서는 구슬의 외경을 측정해서 반으로 나눠 반지름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교강사가 구슬의 반지름은 미리 알려줄 거예요. 또 한 가지 팁을 더 주자면 구슬이 트랙과 직접 닿는 부분을 잘 확인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트랙에 구슬이 닿고 있을 때 카메라로 접사해서 찍어두면 나중에 분석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슬을 트랙의 지름 정도 높이에서 굴려볼까요? 만약 마찰 없이 미끄러지고 있다면 최고점에서 멈춘 후 낙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처에도 못 가고 떨어져 버리네요. 미끄러지는 운동이 아니라 구르는 운동이라서 위치 에너지의 일부가 회전 운동 에너지로 가버려서 직선 운동 에너지가 갖는 속력이 충분히 크지 않아서죠. 구슬을 적당히 트랙의 지름보다 약간 높은 곳에서 굴려볼까요? 그래도 수직 원운동을 하기에는 높이가 조금 낮았던 모양이네요. 최고점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높이를 높여가면서 가까스로 수직 원운동에 성공하는 높이를 찾는 것이죠. 그 기준은 트랙을 구르는 구슬의 소리를 잘 들어보면 트랙을 타고 올라갈 때는 소리가 나다가 최고점에서 살짝 소리가 사라지다가 다시 트랙을 타고 내려올 때 소리가 나는 조건이 최고점에서 수직 강력이 0이 되는 조건이 됩니다. 최고점에서 거의 달랑말랑한 상태니까 소리가 살짝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최고점에서 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높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트랙이 삐뚤거나 틀어져 있으면 구슬이 제대로 돌지 않으니까 트랙이 곱게 뻗어나가도록 고정 클램프를 잘 조절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높이를 찾았으면
포토게이트 타이머의 스타트를 눌러 느낌표를 나오게 한 후 1m 자를 이용해서 질량 중심까지의 높이 HA를 측정하면서 구슬을 굴립니다. 단, 이 높이에서 트랙 바닥에서 구슬까지의 높이를 빼야 R자 높이가 되는 것이죠. 이때 성공적으로 수직 원운동을 하면서 HB와 HC를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동시에 측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을 기록해야겠죠? 적어도 3회 이상 실험에서 HA의 평균을 구하고 델타 T의 평균을 구해야 합니다. 트랙을 좀 더 높이 기울인 후 같은 실험을 반복합니다. 디귿자 게이트 센서도 위치를 바꾸고 높이를 조절해야 하겠네요. 게이트 센서의 적외선 LED를 트랙 사이에 가까이 붙이고 트랙과 직각을 유지하게끔 해야 한다는 점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트랙의 각도를 다시 측정합니다. 그리고 구슬의 높이 HB와 HC를 다시 측정합니다. 또 구슬이 트랙의 최저점에 있을 때의 높이를 측정해서 새로운 기준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또 같은 요령으로 구슬을 굴리는 높이를 바꿔가면서 가까스로 수직 원운동하는 높이를 찾습니다. 높이를 찾으면 자를 이용해서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포토게이트 타이머에 스타트를 눌러 느낌표를 나오게 한 후 실험을 반복합니다. 이 실험도 3회 이상 반복하여 HA의 평균을 구하고 델타 T의 평균을 구해야 합니다. 같은 요령으로 기울기를 한 번 더 바꿔서 실험을 수행하면 됩니다. 실험 수업 시간과 실험실의 조건에 따라서 기울기를 1단계에서 마치거나 2단계까지만 변화시킬 수도 있을 텐데요. 뭐든지 3~4번이니까 기울기도 3단계로 하는 것이 제일 좋죠. 자, 이렇게 해서 3단계의 트랙 기울기에 대해서 수직 원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HA 값 3개와 각각의 기울기에 대한 3세트의 HB와 HC, 구슬의 최저 지점의 높이, 그리고 HB와 HC를 지나는 3개의 델타 T를 얻었네요. 이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표는 실험 교재에 있는 표인데요. 기울기 칸이 5개씩이나. 실험 각도를 5단계로 하는 건 좀 에바네요. 표를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죠. 기울기 칸은 3개로 바꾸고 각각의 높이나 시간은 모두 3회 이상 실험한 평균값을 넣도록 합니다. 이때 측정값 HA는 바닥 기준점에서의 구슬의 질량 중심의 높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꼭 주의해야 합니다. 표를 적당히 고쳤으니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 실험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로 보정할 것이 좀 많습니다. 주의해서 분석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표 아래에 이 결과값이 어떤 계산 과정으로 얻어졌는지를 꼼꼼하게 밝혀야 교강사가 학생이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올바른 물리 개념을 통해 결과를 얻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각각의 측정치에 대해서 코멘트해야 하는 부분을 잘 명시해 둡니다. 오차율이 대략 40% 가까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실험들과 비교해보면 오차가 조금 크네요. 왜 그런지는 결과 분석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델타 T에 대한 샘플 데이터도 분석해보도록 하죠. 델타 T는 그래도 오차가 10% 이하네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예측한 것보다 두 지점을 더 빨리 지나갔다는 것이 조금 미심쩍은 구석이 있습니다만 대략 50분의 1초 차이라서 시간차가 너무 짧네요. 이 정도 시간차는 구슬의 측정 높이라든지 센서를 지나가는 위치에 따라서 충분히 증가 감소가 가능한 수치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실험 데이터는 또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 분석 및 토의를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항상 결과 분석 및 토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실험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좋다고 했죠? 이번 실험의 샘플 데이터는 오차가 조금 큰데요.
사실 여러분이 실제로 실험할 때도 생각보다 이 실험은 오차가 크게 나옵니다. 트랙의 기울기에 따라 거의 70%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다면 실험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이론치에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구슬이 트랙을 구를 때 회전 반지름 아래에 약간의 보정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슬이 경사 트랙을 따라 굴러갈 때 레일 위를 구슬 반지름 스몰R로 구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두 개의 레일 사이에 끼워진 상태로 굴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일과 구슬의 실제 접촉점을 고려하면 구슬이 구를 때의 회전 반지름은 실제 반지름 스몰r보다 줄어든 스몰r 프라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2분의 1 ICM 오메가 제곱을 계산할 때 ICM은 관성 모멘트이므로 5분의 2 MR 제곱으로 구슬의 반지름 R을 그대로 넣으면 되지만 이와 같이 레일 사이에 끼워진 상태로 구슬이 굴러갈 때의 각속력과 직선 속력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의 오메가는 R분의 V는 실제 회전 반지름 R'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각속력으로 회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전 반지름이 줄어들면 선속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정한 높이에서 쇠구슬을 굴렸을 때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쇠구슬의 원래 반지름을 사용해서 계산하면 전체 운동 에너지를 선속력으로만 환산해서 표현했을 때는 K는 10분의 7 mvcm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전체 운동 에너지에서 2분의 1 mvcm 제곱은 직선 운동 에너지, 5분의 1 mvcm 제곱은 회전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R보다 작은 R'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회전 운동 에너지가 가져가는 비율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계산의 편의상 R'이 R의 절반이라면 K는 이와 같이 K는 10분의 13 mvcm 제곱이 되고 직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cm 제곱이지만 회전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5분의 4 mvcm 제곱이 되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일정한 높이에서 굴릴 때 직선 운동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선속력이 작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루트 RG의 크리티컬한 속력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값이므로 이 값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높은 HA에서 굴려야 한다는 것이죠. 회전 반지름을 절반으로 간주하고 다시 계산해보면 이와 같이 H는 10분의 27R보다 증가한 H는 10분의 33R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산한 이론치에 비해 실험치가 더 크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실험 결과가 이상한 것은 아니죠. 물론 이 경우는 시료 회전 반지름을 절반으로 잡은 조금 과장된 값이므로 여러분이 실험을 할 때 쇠구슬이 닿는 지점에 실제 반지름을 정확하게 구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수성 사인펜이 있다면 트랙의 일부분에 구슬 둘레의 길이만큼 칠을 한 후에 구슬을 트랙에 살짝 굴려보면 구슬에 잉크가 묻어서 원이 그려집니다. 그 원의 반지름과 실제 구슬의 반지름을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게 번잡하다면 트랙에 구슬을 올려놓은 것을 트랙 정면에서 카메라로 접사로 찍은 다음에 구슬의 실제 반지름과 닿은 지점까지의 반지름을 사진으로 분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앞에서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놓고 식을 풀었는데 이건 좀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고요. 대략 5분의 4R 정도로 시료 회전 반지름이 줄어들므로 계산을 다시 해보면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것이 있다면 구슬이 구를 때 미끄러지면서 구를 것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미끄러지면서 구른다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므로 에너지의 손실이 있을 수 있죠. 즉 빗면에서 구슬이 마찰 없이 미끄러진다면 A는 G 사인 세타인데 굴러가면 A는 7분의 5 G 사인 세타이므로 마찰에 의한 가속도는 AF는 7분의 2 G 사인 세타가 되는 셈이죠. 그러므로 마찰력의 크기는 F는 MAF는 7분의 2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때 최대 정지 마찰력은 Fmax는 μSN은 μSmg 코사인 세타이므로
뮤 S mg 코사인 세타는 7분의 2 mg 사인 세타가 되는 각도보다 더 경사가 급하다면 미끄러지면서 구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식을 정리하면 세타는 아크탄젠트 2분의 7뮤 S가 되어 미끄러지면서 구르기 시작하는 각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실험 장치의 경우 굿을 2개를 붙여서 트랙의 각도를 변화시키면 세타는 15도 정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므로 구슬 재질과 트랙 재질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는 약 0.268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에 대입하면 약 43도 이상의 트랙 각도에서는 구슬이 미끄러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3단계의 각도 변화에서 각도가 충분히 클 때 트랙의 길이와 운동 마찰력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 손실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샘플 데이터는 24도니까 미끄러지면서 구른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물론 이 경우도 시료 반지름을 반영하면 달라지는데요. 시료 반지름을 5분의 4R로 놓으면 빗면 트랙을 굴러가는 가속도는 A는 7분의 5 G 사인 세타가 아니라 A는 13분의 8 G 사인 세타로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구슬이 마찰 없이 미끄러진다면 A는 G 사인 세타인데 굴러가면 A는 13분의 8 G 사인 세타이므로 마찰에 의한 가속도는 AF는 13분의 5 G 사인 세타가 되는 셈이죠. 그러므로 뮤 S mg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5 mg 사인 세타일 때를 정리하면 세타는 아크탄젠트 5분의 13 뮤S가 되어 정지 마찰 계수가 약 0.268일 때는 35도의 트랙 기울기에서는 미끄러짐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험실마다 구비된 트랙의 재질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 실험에서 사용한 녹이 잘 안 슬게 하기 위해 검은색으로 코팅된 트랙은 좀 미끄러운 경향이 있고 코팅되지 않은 재질은 산화막 녹도 살짝 생성되어 있어서 정지 마찰 계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재질의 트랙을 사용하는 경우 60도 이상의 트랙 경사부터는 미끄러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실험실에 있는 트랙과 쇠구슬의 정지 마찰 계수를 측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사실 운동 마찰력의 기여도 포함해서 해석하려고 하면 실험의 초기 조건부터 완전히 다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분석이 쉽지 않아요. 구슬의 질량도 알아야 하고 운동 마찰 계수도 다시 구해야 하고 트랙의 길이도 재야 하고 그래야 운동 마찰력을 실제로 구해서 움직임 변이를 곱해 운동 마찰력이 손실한 에너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잘 안 미끄러지는 재질로 실험하고 트랙도 평면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론치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 녹여 담아서 분석과 결론 부분을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델타 T에 대한 분석도 해야 하겠죠. 반지름에 대한 부분을 보정하면 질량 중심의 가속도가 빗면에서 직접 닿아서 원래 반지름으로 구르는 것보다 줄어들게 되므로 이에 대한 분석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분석이 그닥 만만하지는 않겠네요. 그 밖에 실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구글링을 통해서 다른 시각으로 분석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구글링한 내용은 참고 문헌에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럼 마무리로 총정리하는 멘트를 써볼까요? 그러네요. 이제 여러분은 회전 운동과 관성 모멘트까지 고려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는 목적도 잘 이해했고 또 결과 분석도 잘할 수 있겠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안녕!